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입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임종윤입니다. 지난 8월 29일에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결정이 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말 3마리가 뇌물인지 또 경영권 승계에 대한 무시적 청탁이 있었는지가 이에 대한 재판 결과가 다르게 있었던 그 이유가 될 텐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큰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이 대내적으로 갖고 있는 대표성 또 위상을 감안할 때 이번 재판 결과를 바라보는 시선은 비단 우리 내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1, 2심과 대법원 판결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좀 미리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판 결과에 따른 영향도 당연히 짚어봐야 될 대목입니다. 샵 3698로 여러분들 의견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분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계명대 김관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왼쪽으로 두 분의 법조인 모셨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처음 소개해드리네요. 김만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고법에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 취재기자 연결이 되면 현장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차분한 표정으로 좀 걸어 들어온 모습. 그다음에 지금 기자들과 잠깐 아마 소감 같은 얘기를 좀 했겠죠. 표정이 이렇게 뭐 조금 이제 약간 그 경직되어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예, 자 취재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영 기자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이 부회장은 방금 전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나왔습니다. 이 부회장은 9시 반쯤 담담한 표정으로 들어갔는데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많은 분들에게 심력 끼쳐 송구스럽다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오늘 법정에서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34억 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대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등 50억 원을 추가해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2심은 뇌물 공여액을 36억 원으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판결대로 86억 원을 뇌물로 인정할 경우 이 부회장 형량이 무거워지는 것으로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이견이 있었던 만큼 이 부회장 측에서도 이를 토대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재판에는 이 부회장과 함께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장춘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등도 법정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예, 자 지금부터 좀 본격적인 얘기 좀 들어가겠습니다. 주요 쟁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가기 앞서서요. 아무래도 8월 29일 날 대법원의 판결 결과가 어땠는지를 한번 되돌려 보는 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진행될 1시간여의 저희 토론의 주요 내용들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오늘 뭐 또 저희가 또 두 분의 법조인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조금 정리를 해주시죠. 그때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온 거죠? 네, 그 당시 대법원 판결이 그 원심이라고 그러죠. 2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이 말 3마리에 대한 그 대가성 뇌물 인정 여부랑 그 영재센터 지원금 이게 합치면 약 5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 50억 원에 대해서 그 2심에서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돈들이었는데 이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하면서 뭐 말 3마리에 대해서는 그 최순실이죠. 이 최순실에게 처분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뇌물성이 인정된다. 예. 그리고 영재지원센터 지원금 이제 16억 원인데요. 그렇죠. 이 돈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직무관계와 대가성이 인정된다. 그런 취지로 이제 판단을 하면서 이제 그 2심을 파기한 겁니다. 무시적 청탁을 인정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분, 이 뇌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정될 것인지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이다라는 표현들을 지금 이제 언론 보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거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이 변호사님. 그러니까 아마도 재판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제 형사 사건의 경우에 주로 공판기일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고요. 예. 그리고 민사 사건의 변론기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1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형사 사건에서
준비기일을 첫날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 잡습니다. 이 준비기일 날에는 피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아도 돼요. 아. 그냥 변호인만 끼리 출석을 나와서. 해서 예, 예. 검찰하고 나와서 뭐 앞으로 이제 증거는 어떻게 할 거고 주장하는 요지는 뭔지 이런 거를 이제 대충 얘기를 듣고 재판부가 앞으로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알려주는 게 준비기일인데요.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1심도 했고 2심도 했고 그 2심이 대법원 예. 최종 3심에 가서 2심의 그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무죄로 나왔던 부분들이 거의 다 파기가 됐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법원은 그 정도 법리적인 판단만 해주고 또 사실관계에 대한 거, 형량에 대한 건 다시 이제 항소심, 2심으로 다시 가서 예.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그래서 다시 항소심, 그러니까 고법으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재판은 앞으로 이제 벌어질 재판은 대법원에서 말세필 소유권은 왜 최순실이 가졌다고 본 건지 그래서 그 말세필 값을 뇌물로 인정한 부분 예. 그리고 그 스포츠 영재센터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예. 준 돈도 예. 뇌물로 인정을 예. 했거든요. 거기는 그 부정한 청탁이 예. 있었다고 본 거죠. 예. 그런 판단한 취지에 맞춰서 예. 이 2심에서 항소심에서 다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맞춰서 그런 사실관계가 맞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예. 이 형 몇 년을 선고를 해야 될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이 관심을 끄는 거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 1심에서 5년을 받고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어요. 그랬었죠. 그래갖고 근 1년인 353일을 예. 구속이 되어 있었어요. 예. 그런데 2심에서는 그 5년에서 그 2년 그러니까 2년 6월을 하면서 집행유예를, 예. 집행유예가 가능해져요. 그랬죠. 왜냐하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을 네. 선고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어요. 그랬죠. 그러면서 바로 이제 풀려 나온 거죠. 집행유예니까. 그런데 지금 1심에서 인정됐던 그 형량 사유가 그대로 또 예. 대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판결이 됐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 1심처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3년 이상의 이상의. 형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것 때문에 예. 이 재판이 지금 관심을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1심에서 징역 5년이 나왔었거든요. 그 징역 5년에 뭐 비슷한 정도의, 그러니까 적어도 3년 이상의 유죄 판결이 떨어질 것이냐 여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이제 다뤄볼 쟁점들이 과연 이제 그렇게까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인정을 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좀 따져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우리 두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크게 보면 말세마리 하고 동계 스포츠센터 지원금 이거 두 가지죠. 이제 무시적 청탁 여부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좀 쪼개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네. 말 세 마리 건에 대해서 1심과 3심은 사실상 거의 비슷하게 받고 금액 차이가 사실 뭐 뇌물 인정 금액이 2억 차이밖에는 안 나지만 2심에서는 이제 뇌물로 아닌 걸로 봤고 이렇게 2심과 1심 또는 대법원 3심이 차이가 난 근본적인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1심과 3심이 유사하고요. 2심은 또 다르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 말 세 마리를 소유권이 이전에 안 된 걸로 지금 봤는데 지금 우리가 그 사이에 신동빈 롯데 전 회장 같은 경우도 지금 재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대법원에서. 그런데 거기서는 소극적 뇌물이라 그래서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한 지금 경우가 여기서 발생을 한 거고 그때도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황성수 삼성전자 그 당시에 부사장이죠. 그분이 뭐라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 얘기를 하냐면 최순실이 이재용 부회장이 말을 사준다 그랬지 빌려준다 그랬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그렇죠. 요구 뭐 이런 예. 것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뇌물의 성격이 인정을 받는다면 신동빈 회장의 어떤 재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러면 여기서도 2심 이제 다시 재판 과정에서 그것을 고려 안 할 수는 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황이 일정 부분 변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예.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횡령이 회사 돈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 횡령 처리가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다 변제를 했다는 그런 부분.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이라는 회사가
이 일본의 주 공격 타겟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경제 전쟁의 과정에서. 그리고 이 한국 반도체라는 것이 한국 경제 어떻게 보면 동맥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런 어떤 위기 상황, 한국 경제 위기 상황과 삼성의 어떤 역할 뭐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재판부에서도 일정 부분 고려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이제 우리 두 분 말씀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 말 세 마리 문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이 말 세 마리 이제 이게 그 뇌물을 준 사람은 뭐 수천억을 줘도 법정형이 일정해요. 준 사람은? 예, 준 사람, 받은 사람은 공무원은 이제 뇌물 액수에 따라서 이제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네. 그래서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뇌물로 인정이 됐다라는 그 의미보다는 그건 이제 양형에 참작할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게 곧 그 회사 돈으로 그 돈을 준 거기 때문에 횡령이 횡령이라는 나오는 거예요. 거예요. 그런데 이 횡령이 50억이 넘으면은 이게 이제 특경법이라고 해서 그렇죠. 특별하게 법을 만들어서 더 무겁게 처벌을 해요. 그래서 50억의 횡령 액수가 넘으면은 5년 이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도 안 깎아주면은 5년이 인정이 되면 이제 집행유예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횡령 액수에서의 의미가 중요한데 그 이 말 세 마리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그 또 하나 덧붙이자면 예. 그런데 이 횡령의 경우에 돈을 다 갚으면 변제를 손해를 하면. 본 회사에다가 돈을 다 변상을 해주면 그게 또 양형에서 그 절반으로 깎아줄 수 있는 사유가 돼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1심에서 돈을 다 변제를 했습니다. 회사에다가. 예. 뭐 그런 거는 이제 유리한 정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 세 마리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예. 법적인 의미에서는 말 세 마리의 소유권 거기서 뭐 30매덕의 의미라는 거는 이제 횡령의 의미, 횡령 액수의 과다가 되는 거라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고. 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그 이 말 세 마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소유권 관련해서 최순실 씨 사건하고도 또 연관이 돼 그러면, 있잖아요. 예, 예. 예. 이게 뭐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뇌물 액수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은 뭐 그 큰 차이가 그러니까 서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하고 다른 거하고 네. 분리했어야 네, 한다라는 예, 거 예. 외에는 뭐 그렇죠, 달라진 그렇죠. 게 없어요. 예. 그럼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지금 이 말 세 마리의 처분권에 대해서는 좀 직접적인 관련이 그렇죠. 있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최순실 씨도 지금 파기환송 재판을 그렇죠.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 최순실 씨 변호인이 저 세 마리의 행방을 밝혀라 그랬어요. 예. 대법원에서는 이게 처분 권한이 사실상 최순실 씨한테 넘어갔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예. 이게 저 국정농단 상황에서 말 소유권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저기가. 그래서 삼성에서 사실상 말 세 마리를 뭐 좀 처분한 듯이 보이는 그런 정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순실 씨 변호인 쪽에서도 저 말 세 네. 마리 나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저 삼성에서 세 마리 행방을 밝혀달라. 그러면 저 얘기는 저 세 마리를 만약에 삼성이 예를 들어 처분을 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저 처분권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들어갈 수도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 측에서 저런 것을 조회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뭐 경제 공동체는 이래서 지금 저기 수뢰죄에 지금 공동 정범이 되어 있잖아요. 했지만 뭐 받은 거를 돌려준 정황이 될 수도 있고 그 뇌물을 받았다 돌려주면 그것도 양형사유에 그러겠죠. 포함이 되니까요. 아니면은 또 이제 뇌물 같은 경우는 몰수 추징이 되거든요. 근데 뭐 나한테는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말이 지금 당장 없으면은 가액 상당을 추징당해야 되는데 30억이 넘는 돈을 이 최순실 씨가 지금 추징당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포석에서 세 마리의 행방을 밝혀라라고 한 걸로 보이는데 좀 이런 면에서 저는 뭐 법조인으로서는 말 세 마리의 처분권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 취지가 네. 이게 소수 의견도 있었거든요. 있어요. 이동원 별개 뭐 의견으로 대법관은, 예. 이런 걸 처분 권한이 넘어갔다고 봐야 되냐,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봐야 되냐 반대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살짝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말 세 마리의 그 처분권,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과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취지는 그런데 새로운 어떤 뭐 증거가 나온다든가 이러면은 달라질 수는 있는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재판부가 그러니까 파기환송 재판부가 삼성 측에다가 그 최순실 씨 측의 어떤 그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고는 하더군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뭔가 입장이 나오고 하면 뭐 그게 또 재판부에 받을 테니 거기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일단은 개연성은 갖고 좀 가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은 삼성이 가지고 있대요. 그 말들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는데 중요한 건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그때의 상황이죠. 이제 묵시적 청탁이 오가는 그런 그렇죠. 장면 속에서 네,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을 사준댔지 빌려준다 그랬냐는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네. 그때는 이미 이제 뇌물의 어떤 성격이 분명히 있었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예. 이것을 돌려준다고 하면 감형의 어떤 그런 예. 양형의 고려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을 생각한다면 예. 사실은 뇌물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봐야죠. 이게 시청자분께서 들으셨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 나왔을 때 저희 직설에서도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뭔가 좀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이제 이 말 세 마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 변호사님의 좀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게 뭐 삼성의 입장에서는 이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예. 지금 최순실한테 사실상 넘겨준 건 그 당시는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예. 그 당시 설마하니 지금 삼성 측에서 나중에 돌려받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최순실도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이 말 세 마리가 지금 뭐 마크가 삼성 마크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자유롭게 자기들이 썼다. 자유롭게 쓸 수 있었고 또 처분한다고 해서 삼성이 그걸 문제 삼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었었으면. 아유 뭐 이게 탄핵 정국이 아니었으면은 아마 지금도 말 세 마리는 자유롭게 썼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대법원의 판단에 대법원에서도 그런 취지로 판단했고 지금 삼성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뇌물성에 있어서는 아마 지금 항소심에서 이거를 뭘 새로운 증거가 예. 나와도 뒤집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면은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제 법조인 오늘 두 분이나 마침 오셨으니까 아예 그렇게 한번 여쭤보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두 분께서 많은 재판들을 경험을 하셨을 테니까 이렇게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의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에서 그 본질적인 어떤 그런 게 변했을 때 그게 재판부가 그거를 나중에 어떤 재판을 2심이나 3심에 갔을 때 뭔가 반영을 한 그런 게 일반적으로 있습니까? 아니 이 변호사님 먼저 하시죠. 그러니까 그 질문의 취지가 제가 이해한 거로는 지금 그러면 이후에 어떤 정황이 새로운 정황이 있잖아요. 네. 그 정황으로 봤을 때 그 전에. 앞서 예, 있었던 예. 이 사실관계가 그러니까 이 뒤에 어떤 정황을 네. 통해서 앞의 사실관계를 추정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뒤에 정황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 때가 있는 거죠.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의미가.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뭐 지금 그 기수라고는 게 있어요. 어떤 그 범죄의 기수. 예. 거기에 이것까지 다 하면 그 이후에는 뭐 어떤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범죄는 완성이 된 거다라고 이거는 뭐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네, 네. 근데 그러면은 그게 이제 기수가 되는 그 상황에서 뇌물 공여나 뭐 뇌물 수뢰의 기수가 되는 상황에서 뭐 이 정도까지 서류 작성해주고 뭐 정유라 증언처럼 네 말처럼 편하게 타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그때는 수뢰죄의 기수가 다 완성이 됐다. 이후 상황은 그 범죄 성립 여부하고는 상관이 네. 없다 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거는 앞에 그러면 이게 뇌물로 준 거냐 뭐 대법원 판결처럼 이게 이제 처분 권한을 실제적으로 준 거냐 예, 아니냐 예, 예. 이런 것이 이후에 그러니까 범죄 기수 이후에 있었던 정황을 가지고 그 관계를 진짜 사실상 처분 권한을 줬느냐를 판단하는 자료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 별개 의견이 대법원에서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좀 여담이지만 예.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하도 최순실 씨가 그때는 대통령 후광 입고 뭐 삼성 사장을 오라가라 할 네, 정도였다니까. 그때는 뭐 진짜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어쩐다고. 아유 그냥 저 편하게 타라고 그래. 예. 정권 뭐. 바뀌고 나면 뭐 내가 찾아오든지 우리 어떻게 하자 이렇게 예.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알겠습니다. 삼성 임원들의 예. 생각은. 뭐 인간적으로 뭐 그런 어떤 추정에 대해서 뭐 전혀 설득력이 떨어진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뭐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이라면 오죽
좀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징그러웠을까라는 그런 뭐 생각도 들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김 변호사님이나 교수님이나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짧게 한 말씀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소위 말해서 묵시적 청탁. 그러니까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묵시적 청탁으로 동계 스포츠센터에 이제 16억 원을 이제 지원을 한 거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한규 변호사님 먼저 말씀 들어볼까요? 네,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 이재용 부회장이 과연 어떤 묵시적 청탁을 했었고 이미 대법원에서는 이 대가 가성을 인정하고 그렇죠. 이 파기환송심에서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 자세히 또 밝힐 것을 주문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결국은 승계 작업인데 그 당시 2심에서는 승계 작업에 대한 인식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없었다고 판단했거든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예. 명확하게. 근데 예. 지금은 그렇지 않다. 대법원이 판단했으니까. 그럼 그 승계 작업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제일모직과 뭐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그렇죠. 과연 예.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었던가, 아니면 국민연금공단이 과연 왜 그 이 합병에 찬성을 했었을까? 네. 이런 전반적인 부분은 굉장히 크다는 이슈였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 부정한 청탁을 이 파기환송심에 또 밝혀야 되는데 자세하게 또 판결문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는 그러겠죠. 않다. 예. 그렇지는 않은 것이었고 그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뭐 기업인 입장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게 이제 소극적인 뇌물인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일종의. 사실 예. 대법원 양형 규준표에서도 그 형이 감경되게 딱 명문화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마 그런 식으로 변론을 할 것인데요. 네. 아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16억 원 부분에 대해서 예. 근데 교수님. 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최대 관심사는 승계 아니었겠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렇기 위해서 삼바 같은 경우 분식회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거기서 구속이 여러 명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결국에 이제 제일모직의 자회사로서 그 가치를 부풀려서 일단 수사 중이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유리한 승계 과정을 이 고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리가 여기서 이제 밝혀져야만 그것이 묵시적 예. 청탁과 그리고 이제 동계 스포츠의 뭐 16억이라든가 말세필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그렇죠. 하나의 뇌물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예. 저는 뭐 모든 역량을 이번 그 재판에 결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그러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도 어려운 과정이 나온다 그러면 상고를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그 과정을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우리 변호사님은요. 어떻게 보세요? 이 영재센터 16억 원 관련된 부분은요. 이게 이제 제3자 뇌물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요건이 맞아야 돼서 그러면은 청탁이 뭐가 있었을까? 그러면은 이제 승계 작업을 그렇죠. 그때 갖고 예.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다라고 1심에서는 인정을 했고 2심에서는 승계 작업의 승계 작업 그런 이제 구체적인 승계 작업이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을 했어요. 2심에서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다시 1심하고 유사한 이제 판단을 내린 거고요. 네. 그런데 이 당시로 돌아가 보면 좀 애국 마케팅도 있었어요. 헤지 펀드들이 그러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하는데 그 이제 쟁점이 됐던 게 합병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의 그럼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였었잖아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헤지 펀드들이 에 대해서 헤지 펀드에서 삼성물산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공감대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서상에 그 오너십이 있는 그 CEO를 원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그게 결국 그러니까 이 창업자들의 승계로 내려가면서 재벌들의 잘못된 경영 행태들이 나오는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지만 예. 또 하나는 주인 없는 회사가 됐을 때 갖고 있는 리스크도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어서 뭐 오너십 있는 경영 승계에 대한 또 좀 우호적인 예. 시각도 있었고 또 반대편에서는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재벌들의 그 잘못된 행태가 그대로 나오는 거다라고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고, 예. 그러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분위기가. 그런 면에서는 아예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 본 2심의 판단은 좀 무리이기는 한 것 같아요. 제가 예. 봐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는. 그걸 몰랐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그거는 좀 무리인 예.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청탁을 묵시적으로 한다는 게 이게 그러면
법리적으로 가능한 거냐 이게 청탁이 묵시적이라는 게 이신전심 청탁이라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법조인으로서는 예.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입니다. 예. 하지만 당시 그런 그 뭐 분위기는 정황들이 있었다. 있었다라는 예. 거고요. 대법원의 그 판결 부분을 보면 부정청탁의 대상과 내용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공무원과 제3자에게 이익과 대가성이 특정되는 정도면 충분해서 뇌물죄가 성립한다. 이거거든요. 판결문 내용이. 자, 그럼 이렇다면은 이 좀 말씀하신 이제 묵시적 청탁이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대법원은 그렇게 본 건데 묵시적 청탁도 부정한 청탁이다라고 본 건데 이게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도 뭔가 좀 얘기들이 좀 될 만한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지 싶어서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기서 이제 최순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뭐 예컨대 재단을 만든다, 뭘 한다 이렇게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그냥 달라는 것은 과거에 무슨 뭐 정경유착처럼 어떻게 보면 강제로 돈을 뺏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군사정부 시절에 있던 그렇죠. 얘기죠. 예. 그러니까 뭔가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아마 먼저 파악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약한 고리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연스럽게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뇌물을 원했던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결국에 뭐 뇌물은 뇌물인 것이죠. 그게 뭐 성격이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지금 뭐 신동빈 회장의 재판 과정에서 나왔지만 소극적인 뇌물의 성격이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재판에도 그것이 원용이 될 가능성은 전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 혹시 김 변호사님 더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시면 하고 아니면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아니, 아닙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파기환송심 재판의 좀 전망을 이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세 분 말씀 다 충분히 들었고요. 아마 시청자분께서도 저 정도면 이 정도면 아마 뭐가 좀 쟁점이겠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이제 중요한 거는 앞서 우리 이수희 변호사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1심에서 징역 5년 판결을 났는데 이를테면 실형을 살게 되는 재수감이 되는 기준이 대략 3년 이상이다 이게 된다고 할 경우에 결국 뇌물 액수, 인정 액수가 중요하다 이 부분일 텐데요.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이제 86억 원입니다. 1심에서는 88억 원까지 나왔었죠. 그다음에 2심에서는 이제 36억 원이 빠져서 50억 원이 안 됐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뇌물 총액을 과연 파기환송심에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전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께서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나올 거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그 법정형의 그 하한이 제일 아래 하한이 높았던 거는 재산 구개도피였는데 그거는 다 무죄가 나왔어요. 맞았어요. 다행히도. 예. 그럼 이제 5년 이상인데 그 5년 이상에서 5년이 절반으로 장량 감경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판사가 생각해서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 2분의 1로 그렇죠. 감액이 줄어들죠. 돼요. 감경이 되면 2년 6월이 되면 이제 집행유예가 가능한 거죠. 2심처럼.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어 있었던 한 근 1년 구속되어 있었던 게 저는 유리한 상황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요? 저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그 저는. 1년이라는 게 참작이 될 거다. 참작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항소심에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에는 뭐 한 6개월 그 구속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런 걸 참작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뇌물을 준 게 막 적극적으로 줬다라는 것보다 이제 신동빈 롯데 회장의 경우에 대법원에서 그냥 그대로 확정이 됐죠. 2심께. 근데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적극적인 뇌물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집행유예를 그래서 내렸잖아요. 그 신동빈 회장 사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대통령과의 뭐 이런 거에서 봤을 때는 좀 그래서 좀 소극적 뇌물 플러스 근 1년을 구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재판부는 분명히 참작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게 이제 뭐 우리나라 경제에 뭐 그 헌신한 면이 있고 뭐 이렇게 판결문들에서 나오죠. 재벌 총수들 재판 때 그런 게 항상 자주 나와서요. 그래서 저는 뭐 집행유예 가능성을 5대5라고 본다면 저는 좀 더 높게 보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단기 실형을 해야 되는데 2년 6개월로 깎더라도 집행유예를 안 하고 2년 6개월에서 그러면 2년 6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형을 한다고 그러면 아무리 잘 봐줘도 2년 6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저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땐. 자, 이 또 전망 들어봐야죠.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분명으로 저도 이 변호사님과 약간 좀 생각은 좀 비슷한 편인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게 그 당시 2심에서 이제 징역 2년 6월이랑 이제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와는 아마 대법원의 지금 이번 판단 그 말 3마리랑 영재지원센터에 약 50억 원을 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이제 받아들인다면 재판을 통하게 더 받아들인다면은 뇌물 공여 액수는 50억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증가한다고 해서 뭐 법에서 이거에 대해서 꼭 반드시 형량을 높여라 이런지는 않겠지만은 이거를 그냥 애써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아마 파기환송심에서 이제 만약에 실형 선고를 하면 또 그거에 대한 부담도 고민도 있겠고, 만약에 집행유예 선고하더라도 또 고민이 있겠지만, 근데 2년 6월과 이 4년은 고정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변화는 있을 거다. 변화는 있는데 만약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최대치가 3년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3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을 5년으로 한다든가. 그 이른바 3호제군요. 네, 3호가 아주 뭐 많은 비판이 있었죠. 재벌 총수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서도 알아야 될 게 이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구속이 되고 이재용 부회장이 그 당시 탄핵 정부에서 구속이 되고 2017년 1월입니다. 구속이 되고 1심 판결 때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실형 선고를 받고 또 파기환송심 때까지 또 6개월 이상을 또 수감을 했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 1심 선고 때는 이제 반영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이 6개월 동안 더 구금됐던 거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재판부에서도 이 집행유예냐 실형이냐 고민할 때는 이 더 구금됐던 기간은 이거는 사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혜는 아니고요. 일반 형사 사건, 그러니까 일반 보통 국민들, 서민들이 재판할 때도 1심에서 실형 선고를 하지만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판사들이 항상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판결을 합니다. 구금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 그래서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한다. 이런 경우도 흔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특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결론은 김 변호사님도 약간 이제 형량은 이제 3호제란 아주 좀 늘 비판이 있었던 판결인데 이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결국 집행유예로 나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우리 교수님한테는 이렇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법조인께서는 두 법조인분들은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셨고, 대통령이 최근에 좀 9번이나 만났다고 하는 부분들, 3번이나 현장에 찾아갔다는 부분들, 최근의 경제 상황들, 그다음에 앞서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재벌 총수들한테 이른바 많이 내려졌던 3호 어떤 이런 일종의 관행 같은 것들, 저는 여기 하나 더 변수로 첨가해야 될 게 결국 국민들 법감정 부분도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6억 원의 뇌물을 인정을 해놓고 나서 1심 때는 3억 원 더 인정했던 1심 때는 5년의 징역을 내렸던 건데 그게 이를테면 3호제가 된다 예를 들어서 또는 이제 뭐 어쨌든 집행유예로 나온다. 과연 이 법원의 판결을 국민들께서 좀 최근에 검찰 개혁 정국을 생각할 때 어떻게 보실까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뭐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국 사건의 상황에서도 보면 뭐 법 앞에 평등이 대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부분이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재벌들에게 이런 어떤 3호제라는 거의 뭐 그 명문화돼 있지 않는 그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관습법 이게 적용되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법 앞에 평등한 것이냐, 무전 유죄, 뭐 유전 무죄, 뭐 이 얘기는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다시 공정 문제가 제기가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법리 다툼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 두 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유리한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이제 만들려고 해야 되겠지만 이런 법관이 예컨대 사법부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갑자기 법하고는 상당히 거리 있는 재판을 또 판결을 낸다면 그거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인 것이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럼 누구한테는 적용되고 누구한테는 안 적용되느냐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그 느낌뿐이 이제 남는 게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계속 뭐 강도 있는 법리 다툼하고 재판부는 그 과정 속에서 법에 따라서 충실히 재판을 판결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원론적인 법리에 충실한 원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자, 뭐 혹시 더 추가하실 말씀 없으면은 하나만 이 변호사한테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신동빈 회장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이 적극적인 뇌물을 70억 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뇌물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2심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였다라는 게 이제 좀 판결 결과인데.
그럼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를테면 이번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 소심에도 뭔가 일종의 뭐랄까요?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한 것 같아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동빈 회장의 대법원 판결의 경우에는 뭐 이 형량이 너무 적다, 크다 그걸 다툰 거는 아니에요. 대법원은 형량 가지고 형량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다른 신동빈 회장의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다투고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2심 판결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그러면 2심이 그대로 확정이 되니까 저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그대로 이제 확정이 된 거고요. 예. 그런 면에서 뭐 대법원이 저 형량을 받아들였냐 그거는 아니에요. 대법원은 저거에 대해서 아예 판단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그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가능성을 이제 예측한다라고 하면은 앞서 저희 두 사람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참작 사유들이 있다는 거고 거기에서 구금되어 있었던 그 기간은 유리하게 저기 반영이 될 거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라서 받는 특혜는 아니다. 다른 경우에도 이제 그렇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한 이제 뭐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이제 그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뭐 좀 허탈한 얘기지만 법이 뭐 저기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지만 원천적으로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김 변호사님 더 다른 말씀을 하실 게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저는 이 재판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아마 법리적으로도 치열하게 다툴 것도 아마 이재용 부회장 측은 있을 거고 또 특검도 나름 또 명분도 있겠고 당연히 또 파기환송심에도 판단을 내려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어떤 식으로 특검이 또 대법원에 상고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실형이 선고되면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 그래서 이 재판은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은 뭐 몇 년이 될지는 현재 그러면은 다시 상고하면 또 대법원 재상고 또 가능 충분히 그러면 이게 거기서 핑퐁 판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파기환송되면 또 그러니까 현 정권 내에서 이게 결론이 날지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동빈 회장 얘기까지 좀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삼성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같이 이제 나오는 게 결국은 특히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 그 삼성의 승계 어떤 작업이 있었다라는 걸 인정을 했던 거기 때문에 바로 연결되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 사건입니다.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사실은 별 그렇게 최근 들어서 삼바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가 좀 없어서 어떻게 좀 수사하긴 하는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핵심은 삼바 이 사건 자체가 삼성의 승계 작업의 하나의 과정에서 나온 거라는 건 뭐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삼바의 검찰 수사라든가 이제 향후에 있을 삼바 재판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까지만 한 말씀을 더 세 분 말씀을 듣고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께서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이게.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것이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더 높게 만들어서 그 주식을 이 합쳐지는 주식에서 더 많이 차지하게 하는 그런 상황. 제일모직의 이제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그 논리가 이제 적용이 된 것이고 이건 뭐 사실 아닙니까? 이미 이제 적용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 승계 논리의 시작점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유죄 판결이 난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뭐 상당히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이것이 또 뇌물과 연동성이 더 짙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본다 그러면 삼바의 어떤 문제는 가장 핵심일 수 있겠다. 그래서 검찰은 아마 특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더 강도 높게 좀 조사하고 이것과 승계 작업과의 어떤 관련성 이런 것들을 이번에 어떤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과정에서 더 부각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대법원 판결 8월 말에 나오고 나서 뭐 기사에 나온 걸 보니까 이제 삼바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측에서 나온 반응이 뭐 일종의 우리로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게 만들어진 걸로 본다. 그것도 대법원이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기사를 저도 좀 본 기억이 나서요. 결국은 뭔가 그 검찰의 입장대로 뭔가 이렇게 확실한 나름의 물증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수 있는 거군요. 그 당시에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지금 삼바 관련해서 많은 그 당시 직원들이 구속이 됐어요. 네. 사실 구속이 됐는데 보면은 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임원들도 많이 그렇죠. 구속이 됐는데 좀 말단 대리까지 구속됐는데 다 대부분이 지금 증거의 인멸로 구속이 됐거든요. 근데 구속이 되면은 보통 구속 기간이 6개월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6개월 내에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야 됩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근데 이 본죄 그 당시 삼바에 관한 분식회에 관한 이 본죄는 지금 수사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거는 그러네요. 굉장히 궁금하고 아니면 요새 검찰이 뭐 검찰 개혁이다 해가지고 피의 사실을 외부에다가 이제 알리지 않으니까 언론도 보도를 안 하는 건지 이건 좀 많이 궁금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옛날 얘기 이제 꽤 시간이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그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어떤 뭔가 어떤 그 근거를 만드는 건 분명하고 삼바 측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변호하는데 불리한 측면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는 이재용 있겠죠. 부회장 내지는 이제 네. 삼성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게 이게 흔들려 버리면은 근데 그 당시 이제 합병 네. 당시 보면은 사실 이재용 일가는 이 제일모직에 대해서 40% 이상 대주주 아니었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겨우 1.몇 %. 근데 삼성물산이 이제 삼성전자를 대해서 주식을 많이 갖고 그렇죠. 있으니까 결국은 합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삼성물산을 이제 지주회사 비슷하게 만들어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구조죠. 그럼 제일모직을 키우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삼바 가치를 끌어내려야지. 근데 결국 분식회가 그 당시 있었다는 검찰의 의혹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수사가 과연 얼마나 깊숙하게 들어갈 것인지. 그럼 그 정점이 또 다시 이재용 부회장인지. 그렇죠. 물론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좀 부인하고 있겠지만은 예. 이게 지금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 재판도 재판이고 이 삼바 수사도 삼바 수사고 결국은 이 승계 작업이 근본이 흔들리게 되면은 그럼 앞으로 미래의 삼성에서 이재용 일가의 삼성에 대한 관여도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게 가장 큰 부담일 겁니다. 이건 더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난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결국 이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이 승계작과 관련돼서 최순실과 어떤 뭐 이를테면 협조, 공조 뭐 이런 거를 그런 지시했다라는 걸 인정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석도 좀 있어서요. 결국은 그걸 갖다 원용을 하면 삼바도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냐. 뭐 나중에 보고도 받았다라는 뭐 그런 녹취록도 나오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검찰 측 입장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하신 대로 삼바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제일모직의 이제 자회사 그러니까 이 합병 비율을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 비율을 그 제일모직을 더 높게 해줘야지 이제 예. 좀 비율이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가치, 이 회사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그게 지금 이 쟁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회계를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게 분식 회계가 됐다 이런 취지인데 제가 이 그 뭐 회계 쪽 하시는 교수분들한테 좀 여쭤보니까 이거는 이제 평가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걸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어떤 미래 가치까지도 들고 들어와서 회사 가치를 따지는 거라서 네. 그래서 저는 검찰이 뭐 이제 분식회계 간단한 것들 뭐 장부 조작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이거는 평가의 문제겠대. 가치를 평가하는데 그 가치가 현재 기준이 아니라 미래까지 가지고 와야 돼서 현재 가치를 따지는 거라.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쉽지 않은 수사가 예.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예. 들고요. 다만 예.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이런 것은 이 지금 그 파기 환송된 예. 이 사건에서 뇌물과 관련된 이 사건에서는 부정한 청탁에서 그 청탁을 할 필요가 있었고 네. 그러고 뭐 이런 승계 작업이 있었다라는 정황 증거로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평가 측면에서 사실은 지금 미래 가치를 현재 수준에서 판단하는 게 얼마나 그야말로 추정 아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개연성을 이미 갖고 있는 데다가 사실은 또 삼바 관련돼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바이오젠 있죠. 삼바가 갖고 있던 자회사, 이 회사 갖고 있던 이 콜옵션 부채를 이제 필요에 따라서 어쩔 때는 안 좋을 때는 이제 숨기고 필요할 때는 또 부풀리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부분도 좀 같이 있어서 결국 이제 검찰의 수사 아마 초점도 그렇게 말씀하신 평가 부분 이런 어떤 은닉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맞춰져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안 나오니까 진행이 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들은 우리 김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참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저희가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갈 텐데요. 저희가 이제 앞에서 법적인 부분, 법리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들을 좀 세 분과 함께 쭉 나눠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적인 쪽, 약간 정무적인 쪽에서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9번이나 만났고 3번은 실제 현장도 찾아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두고 일각에서 아무래도 진보 진영에서 특히 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을 개혁하겠다고 공약까지 내고 그러는데 근데 그 대표적인 재벌이 삼성과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재벌 개혁 물 건너온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인 건데 일단 요거에 대해서 세 분 말씀을 듣고 조금 더 뭐 정부 측의 해명도 있으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이 변호사님부터 한번 말씀 좀. 김관욱 교수님 먼저 하시면 들으실래요? 김 변호사님 먼저 네, 하시죠. 좋습니다. 저는 뭐 불필요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엄중함을 생각한다 그러면 재벌이 아니라 누굴 만나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 세계가 사실 경기 침체에 들어가고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2% 성장이 안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라든가 독일 같은 경우 벌써 마이너스 성장이 진입을 했고요. 뭐 일본도 1% 미만, 뭐 미국 아주 잘 나간다는 미국도 1%에서 2% 그 사이 2% 조금 넘게는 예상이 됩니다만 어쨌든 뭐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국회에서 연설할 때도 혁신을 가장 앞에 뒀어요. 그러니까 후반기에 어떤 국정 키워드로 혁신을 놓는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 혁신 경제죠. 혁신 경제에 강조점을 둬서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의 안정을 가져오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그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만남이 이어가는 거고 또 이재용 부회장만 만난 것이 아니라 뭐 정의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의 어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누구든지 만나는 그런 장면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과정이고 또 대통령이 만났다 그래서 이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이냐. 저는 그 부분도 우리가 상권 분립이 분명히 규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오해를 이제 많이 만드는 그런 얘기는 좀 삼가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 변호사님 먼저 하시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재판하고 계속 걸려 있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갔을 때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댓글 보면 애쓴다 참 고생 많다. 내가 이재용 부회장을 걱정할 처지는 아니지만 뭐 불쌍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 장면하고 좀 오버랩이 되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아침 일찍 용산 쪽인가요? 그 호텔에 드래곤 뭐 예, 호텔 있죠. 예, 거기에 우리 이제 그 대기업 회장 몇 분이 이제 초대를 받아서 거길 갔죠. 그래서 아유 한국 대통령도 모셔야 되고 미국 대통령 오니까 또 가야 되고 기업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럼요. 뭐 예. 관세 붙이거나 뭐 규제 하나 나오면은 그게 워낙 크니까요. 손실이 예, 크니까. 그럼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그러면 뭐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자율 자동차 뭐 시험 주행하는데 그 정부 기관에서 마련한 그 시설은 꽉 찼다는 거예요. 그게 예약이 안 돼서 뭐 개인 돈을 들여가지고 뭐 부지를 사서 만들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환경의 문제도 예, 있고 예. 또 하나는 그 규제 그리고 또 하나가 현대자동차에 이제 그 문 대통령께서 방문하셨지만 정말 현대자동차의 미래를 봤을 때는 필요한 게 지금 그 연구원에서 내놓은 그 발표에 의하면 구조조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AI 시스템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의 이 생산지 근로자들이 이렇게 다 필요 없다 이거죠. 예, 그래 뭐 그런 거는 이제 그다음에 수소차 문제도 있고. 예,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 경제 환경하고 앞으로의 노동 환경 이런 것이 지금 기조로 쭉 갔을 때 과연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 네. 뭐 그래서 저는 친기업 행보에서 이 친기업이라는 게 뭐 어느 아산 공장 차리는 데 가서 저런 어떤 쇼잉하는 보여지는 네. 것만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정부에 대해서 이제 경제 쪽 제가 얘기 들은 거는 그 금융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네. 뭐 무슨 위원회 이런 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또 허심탄회하게 하게 한대요. 그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나오는 정책을 보면 그때 나왔던 얘기하고는 엉뚱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듣기만 하시면 안 되고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정책으로 반영을 해줘야 된다. 예,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뭐 지금 워낙 그 저성장이다 보니까 급하니까 예. 재정 확대로 예, 재정 예. 정책으로 예, 예. 메꿔 가는 게 있는데 그 재정 정책조차도 좀 그 보면 예. 시골에서 그냥 풀 못 뽑으면은 예, 예, 예. 돈 주고 이런 식인데 제가 얘기가 좀 많이
퍼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친기업이 정말 진정한 친기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클로징을 다 해버리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약간 논쟁에 대해서, 논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제 만약에 노사 갈등이 이제 극심하다 해서 대통령이 이제 노조 간부들, 예를 들면 민주노총 위원장이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뭐 만났다 해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야 이거 지금 뭐 재판 받고 있는 노조 쪽을 만나는 거는 좀 문제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게 사회 통합 역할도 있고 그럼요. 또 이제 경제 구조가 또 대해서도 계속 발전시켜야 되니까 당연히 뭐 경영자들을 만나야 되는 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의무입니다. 권리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서 만나는 거는 아득 문제될 건 없고요. 오히려 저는 저런 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아까 교수님들 말씀하셨지만 재판 받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거 군부독재도 아닌데 대통령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제가 하나 딱 우려되는 거는 아까도 얘기 나왔듯이 지금 삼바 수사가 지금 시작은 아주 거창했거든요. 많은 사람을 직원들을 구속을 했고 그러면 어느 이제 적어도 뭐 어느 조만간에는 결론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장기화되고 수사가 지금 뭐 미지미진하면은 정부에서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또 엉뚱한 또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거든요. 뭐 지금 그래서 조국 장관 가족 수사하는 것처럼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나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제 우리나라 재벌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치인들 수사의 어떤 하나의 롤 모델이 됐습니다. 돼버렸습니다. 예, 그 수사를 하면 올해 내 끝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특히 자본시장 측면에서 보고 해외에서도 삼바에 투자한 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도 확실히 빨리 수사를 내주는 게, 결론을 내주는 게 맞다는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시간이 뭐 한 3, 4분 남아서요. 이제 한 말씀씩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이 부장 뭐 그런 어떤 재판과 관계없이 최근 행보를 보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해왔죠. 시스템 반도체 130조, 차세대 디스플레이 뭐 13조 투자한다는 이미 나와 있고요. 물론 뭐 재수감이 혹시라도 된다고 했을 경우 뭐 여러 가지 뭐 경영상의 공백이니 뭐냐는 기존에 우리 항상 나왔던 얘기들 그러니 또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이제 이런 어떤 좀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뭐 재판 관련해서 또 정부의 어떤 뭐 기업적인 행보 이런 거 관련해서 나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한 말씀만 딱 듣고 시간이 대략 한 1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삼성이 좀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뭐 얼마를 투자한다, 뭐 일자리 만들고 다 좋죠. 이런 것들이. 하지만 삼성은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대표 기업 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떻게 보면 도네이션 문화가 정착이 안 되는 거. 이것도 저는 삼성이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내면 다른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내지만 삼성이 안 내면 다른 기업들은 내가 더 작은데 저기 돈 많은가 봐. 그러니까 오히려 더 선행을 해야 되고 사회적인 어떤 기여도를 높이고 공정 경제를 해야 되고 이런 사회적인 부분에서의 책임을 좀 더 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정도의 어떤 선상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의 혹독한 시련이 저는 어떻게 보면 미래에는 굉장히 좋은 약으로 작용을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배 구조도 그렇고 관행도 그렇고 오히려 삼성이 솔선수범하고 공정경제 앞장선다고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 기업들 뭐 기업들 대부분이 사실은 그거를 따라가서 건강한 한국 경제를 만들어가는데 진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삼성이 좀 그 역할을 좀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삼성이 변하면 한국 재계가 바뀔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저는 경제도 바뀔 수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삼성의 업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이 지금 상황은 뭐 검사 엑스파일이니 뭐 이렇게 해서 삼성공화국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그랬었죠. 이러면서 사회가 점점 투명화되고 이러면서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권력과 또 기업이 서로 이제 상호 의존하는 면에 좋은 긍정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정경주청 문제 말씀이시죠? 뭐 그게 그러면은 이제 지금 2019년 현재는 많이 좋아졌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글쎄요. 이게 몇 년이 흐른 후에 오늘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맞는 그래서 말씀입니다. 저는 예. 이런 것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 수사하게 만들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삼성이나 다른 대기업이나 좀 대호각성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예.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가 만약 이제 그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았을 때 부재가 삼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들이 예. 갈리더라고요. 그러네요. 또, 예, 예. 뭐 문제 없을 거다 하시는 분도 있고 리스크가 커질 거다 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오너에 따라서 그 처신에 따라서 뭐 네. 기업이 리스크를 갖는 거는 자연스럽기는 한데 이런 문제로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건 다시 없었으면 그럼 좋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산업화 시대와의 어떤 했던 여러 가지 관행들과의 단절이 필요하다. 지금 또 구조적 산업 전환기이기도 하고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이 파기환송심에서 이제 집행유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이제 전망은 했지만 예. 뭐 제 예상에 달리 만약에 실형이 선고됐다고 하더라도 삼성의 뭐 운영 상황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이미 뭐 1년 동안 수감되는 기간 동안에도 삼성그룹의 전혀 어떤 운영 상황에서 리스크는 전혀 보이질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재판 결과에 대해서 뭐 당연히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갖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오너가 뭐 구금되었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건 아니고 예. 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과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우리 전혀 없다고 경제와 봅니다. 예.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요. 예. 어쩌면 좀 약간 공포 분위기가 또 조성이 되는 것 같아서 이미 지난번에 그 1년여 가까이 구속돼 있을 때 우리가 뭐 수감돼 있을 때 우리가 한번 뭐 경험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뭐 어떻게 될지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한 전망, 쟁점도 살펴보고요. 최근에 있었던 정부의 어떤 그 친기업적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세 분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김관옥 교수님과 우리 이수희, 김한규 두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민주당이 조금 어수선합니다. 지난번에 이철희 의원에 의해서 이번에는 표창원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은 기분이 좋았는지 농공행상 논란으로 또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중심으로 잠시 후에 최순애 평론가와 함께 이슈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영입인사 1호였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중립적이거나 자신을 지지했던 시민에게조차 실망했단 말을 여러 번 들었다고 했는데 조국 전 법무장관 일을 겪으며 불면의 밤을 보냈다고도 해 불출마 결심과의 연관성을 내비쳤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공정 정의를 주장을 하고 상대방의 그 불의에 대해서 공격을 하던 우리인데 내로남불 같은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내가 검사라면 뇌물이냐 아니냐로 반드시 수사를 집중할 거라고 말해 당이 한때 술렁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검찰개혁은 국민 명령이라고 의지를 다지며 소수 야당과 대화를 공식화하는 등 검찰개혁 법안 통과에 실마리를 찾는 모습입니다. 한국당에선 논공행상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국 낙마에 공을 세운 의원들에게 표창장과 상품권을 수여하고 당대표가 나서서 패스트트랙 사태에 연루돼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또 그에 상응한 평가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민심과 동떨어져 자화자찬에 취한 모습으로 국민 보기가 부끄럽다는 쓴소리가 당 안팎에서 이어졌습니다. 예, 최순애 평론가는 매주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틀 모시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철희 의원도 그랬고 표창원 의원도 그렇고 네. 초선이고 네. 국민들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 이미지가 나쁘지 않은 좋죠. 정치인이고 굉장히 여러 네. 가지로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법안이라든가 어떤 이슈도 좀 제기했던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연달아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비례대표 의원이죠. 이긴 하죠. 예, 표창원 의원은 이제 지역구가 있죠. 의원이고, 근데 두 분 모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가 나쁘지 않고 네. 공부를 계속 하는 의원인 거고 또 이제 초선이에요. 근데 네. 초선이 사실은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현장에 계시니까 더 잘 예, 아시죠. 예, 여의도를 관찰해 봐도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을 한 거는 아마 본인들 나름대로 어떤 정말 이렇게 뼛속 깊이 어떤 양심에 느끼는 뭔가는 있었던 것 같다. 특히 이제 20대 국회는 정쟁에 이제 정말요. 휘말렸잖아요. 특히 예. 이제 2016년 4월 총선 이후에 2017년 5월 이제 대선 치르고 좀 뭐 앞당겨 치른 대선이긴 한데 그 이후로 이제 이 여야 간의 이제 대립도 심하고 뭐 이런 이제 20대 국회 모습 속에서 본인들이 이제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가졌던 어떤 기대, 어떤 좀 뭔가를 좀 사회 변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떤 기대치가 많이 이제 벽에 부딪혀서 오는 어떤 실망감? 일정 정도의 회의가 좀 좌절감? 네. 들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이제 이번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민주당 내 의원들은 사실은 좀 많은 번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민주당은 이제 어떤 진보 진영의 어떤 정당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잖아요. 예. 물론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스펙트럼은 다양하긴 한데 아니 뭐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의 이제 공정과 정의를 외쳤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장관과 내각이 들어서면서 그것을 이제 변호해야 되고 방어해야 되면서 느끼는 어떤 내로남불. 본인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예, 거기서 그렇더라고요. 거기서 오는 고뇌가 좀 크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분들의 저런 용기 있는 선택이 어떤 예, 반향을 불러일으키냐면 당 내부적으로는 어떤 인적 쇄신에 어떤 박차를 가하게 되고 어떤 중진 다선 의원들을 겨냥해서는 어떤 명분을 주는 셈이 되거든요. 그리고 당 밖으로는 그래도 민주당이 쇄신하려고 뭔가를, 한다. 예. 인적 쇄신을 통해서 뭔가 정치를 바꿔보려고 한다는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그렇죠.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상대 이제 야당으로 하여금 이렇게 비춰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한국당은 뭐 하는 거냐 이런 또 생각을 들게 할 수 있는 이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의 저런 선택들로 네. 인해서 전체적으로 다음 총선에 어떻게 물갈이가 될지는 네. 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죠. 예. 저도 좀 그래서 드는 생각이 예를 들어서 패스트트랙 그 감금 사건 같은 네. 경우는 사실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긴 거잖아요. 네. 그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다 아는 거고. 근데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부분도 물론 있고. 그러면 그거는 한국당 내부에서 젊은 뭐 초선이든 재선이든 젊은 의원들은 과연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과연 마음이 명쾌할 거냐, 아니 명쾌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뭐 꼭 뭐 민주당이 이렇게 하니까 뭐 한국당에서도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되냐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내부적으로 그런 한국당 내에서의 논의들은 또 어떨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좀 말씀하실 김에 조금 더 네. 가보면 근데 같은 날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이 발표했던 같은 날 이석현 의원 6선입니까? 육선, 이석현 예. 의원 6선은 내년에 이제 7선에 도전해서 국회의장이 되겠다라는 이런 포부까지 밝혔다고 그래요. 또 한국당은 앞서 농공행상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그 조국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뭐 표창장을 나눠줬다. 그래서 농공행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묶어서 한번 좀 종합적으로 뭔가 대비가 워낙 극명하게 되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우리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는지 싶습니다. 이석현 의원은 뭐 저 표창원 의원의 저렇게 불출마 선언을 알고 날을 잡아서 그때 지역구에서 그렇게 기자회견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모르고 아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지금 민주당이 조국 정국을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요. 왜 당 내부에서도 뒷얘기가 경남이나 부산 지역의 어떤 샘플로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지역구 여론조사를 했더니 다 이제 뒤집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위기감이 안에는 있는데 저렇게 중진 의원들이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한 번 더 나가서 7선이 된 다음에 국회의장을 하겠다. 이게 자유의사긴 하나 당에서는 상당히 이제 고민스러운 지점이고 뭐 말하자면 이제 골치가 아픈 거겠죠. 근데 오히려 거꾸로 초선들은 이제 안 나가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초선들이 더 적극적으로 열정을 보여야 될 타이밍인데 뭔가 지금 뒤바뀐 형세라서 내부적으로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할지 물론 민주당은 전 지역 다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공천 과정을 좀 클리어하겠다고 하는 건데 근데 그 경선이라는 게 현역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번에도 또 만약에 경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투명하고 공정한 것처럼 포장을 했다가는 분명히 또
물론 그 전에 컷오프 20%를 정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의원들은 정하긴 하는데 그 평가 기준에 대해서 또 다선은 또 다선에 또 구력이 좀 있어서 그거에 이제 순응을 할지 공천 때는 늘 잡음이 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되게 지금 역행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이제 지도부가 다음 총선을 맞아가지고 지금 가뜩이나 위기 상황에서 인적 쇄신을 어떻게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대목이고 그 반대로 지금 한국당은 말씀하신 대로 그 조국 TF 의원들에게 근데 표창장 주고 또 뭐 상품권 50만 원짜리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 전에 또 뭐냐면 패스트트랙 의원들한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는 또 얘기를 나경원 했고. 대표 얘기가 또 이미 논란이 됐죠. 예. 근데 이제 이 사실은 이게 한국당은 지금 이제 어떤 원죄가 있잖아요. 탄핵을 당한 그걸 인정을 안 정당, 하고 있죠. 그리고 인정도 안 그 하고 이후에 있고. 정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어떤 진정성 없는 모습. 또 어쨌든 이렇게 오다 보니 지금 어쨌든 국정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하니까 과거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 얼굴 저대로 내년에 총선에 나간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과연 나경원 원내대표가 가산점을 준다, 가산점을 주도록 권고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과연 그것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물론 한편으로는 제가 볼 때는 실효성 있는 발언일 것 같지는 않지만 저렇게 모양새를 가져간다는 게 좀 적절치 않은 모습이고 사실은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장 검찰에 나가서 다른 그 59명의 의원들에 대한 어떤 이제 혐의와 어떤 페널티를 내가 다 짊어지겠다. 나한테 다 벌을 가중해라. 이렇게 나와도 사실은 모자란 판이거든요. 그게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고 외풍을 막아주는 거지.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액션이 없는 상태에서 안에 있는 의원들한테 가산점을 주는 걸 권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당 안팎으로 좀 문제가 생기죠. 그럼 60명의 들어가지 않는 의원들은 뭐가 되는 거며 또 도전하는 의원들한테는 사람들한테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공천은 사실은 이게 말하자면 죽기 살기의 싸움인데 누구한테 그렇게 편애하는 발언을 하는 거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또 조국 장관 물러났는데 뭐 표창장까지 주고 50만 원짜리 상품권 줬다는 것도 사실은 참 알겠습니다. 어이없는 행동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라고 합니다. 그거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감안하셔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저런 발언의 의도가 뭔지를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또 확 답답해져서요. 여기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보니까 노컷뉴스에서요. 박 전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에 지금 체제로는 총선 치르기가 힘들다라는 취지의 기사에서는 뭐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병상 정치가 시작이 된 거다 이렇게 기사는 일단 나왔는데 일단 이게 뭐 사실이라는 전제로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어깨 수술 때문에 지금 그 강남 성모 서울 성모병원에 나와 입원해 있죠. 있죠. 그래서 뭔가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명확하게 한 정당이 확 뚫고 가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한국당도 마찬가지고 뭔가 박근혜 대통령이 뭐 병상 정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목소리를 내면서 뭔가를 이렇게 응집을 하려는 포인트가 될 수는 있겠다라는 지적도 좀 있더군요. 일단 내용은 우리 공화당이라는 이름이 지난 6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명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 대한 나름대로 뭐 애정과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제 얘기가 됐었었고, 근데 그런 우리 공화당이 지금 지지율이 저조하고 또 새로 들어오는 인물들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쇄신이 미진하다고 판단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대로는 총선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직접적인 발언을 한 거냐는 늘 거기에는 메신저가 문제가 되잖아요.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했을지 그런 의구심은 드는데 유영하 변호사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부정을 하지는 않는데 그런 얘기를 또 이렇게 명확하게 확인도 안 해줘요. 근데 여기서 또 핵심은 뭐냐면 그런 분위기를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게 우리 공화당 핵심 관계자의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명예 회복과 그 탄핵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제 모든 거를 이제 본인한테 다 받아들이고 수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총선 때 뭔가 그거를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한다라는 어떤 방증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우리 공화당으로 그거를 이제 진행을 할지 본인의 명예회복과 탄핵에 대한 어떤 부당성을 아니면 보수 전체의 어떤
뭐 굳이 판짜기는 아니어도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지 이거는 사실은 이 보수 진영에서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일성이 되게 이제 중요한 대목이라서 그거는 시사한다라고 이제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이렇게 얘기가 자꾸 해석이 되면은 지금 뭐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특사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도 특사를 이렇게 대상으로 올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형집행 정지든 뭐 네. 특별 사면이든 이런 건데 지금 그거는 제가 볼 때 이제 국정의 지지율이라든지 앞으로 총선 분위기에 따라서 집권 청와대가 가질 수 있는 카드는 카드라고는 맞죠. 볼 수 있죠. 네. 놓여져 있는 건데 네, 네, 네. 이러저러한 어떤 정책이나 어떤 전략이 먹히지 않아서 민주당이 정말 총선에 정말 불리하겠다 이러면 사실은 뭐 어떻게든 이제 사활을 거는 거기 때문에 총선 승리는 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예. 뭐 그 두 가지 카드는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예. 저는 보여지고 예. 사실은 뭐 비공식적으로 그런 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카드라는 얘기가 여의도에서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저렇게 사상 초유로 이렇게 긴 이제 영어의 몸이 된 전직 대통령이 드문데 본인의 어떤 개인의 어떤 것에 치중하지 않고 예. 전체 보수 진영의 어떤 재건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 모를까. 본인의 어떤 정치적 어떤 그런 어떤 뭐 제기, 뭐 실제 뭐 정치판에 뛰어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거에 치중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관망하고 뭔가 훈수를 두려고 한다 그런 거는 상당히 지금 한국 보수 정치에 되게 어떤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옛날로. 퇴행이죠. 예. 그 파기환송심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하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결과가 뭐 대략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고 치면 거기에서 이제 상고라고 그러나요? 또 안 하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그게 확정이 일단 돼야지 재판이 끝나야지 뭐 사면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내년 뭐 봄쯤 뭔가 조금 더 가셔야 그러니까 되지 않을까 뭐 싶은 생각이 빠르게 듭니다. 이 파기환송심 네. 재판, 근데 지금 이제 박 전 대통령은 날짜가 아직 잡히지는 않았다 그러는데 뭐 빨리 진행되면 예, 파기환송은 빠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3월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요. 뭐 이런 예.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내년 총선의 하나의 변수로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이 항상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집권당 측에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네, 예,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검찰 얘기 좀 한번 해보죠. 대검찰청이 이제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거 뭐 네. 대통령 지시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이제 지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문정 물산지검 부장검사가 고발했던 검찰 수뇌부 고소장 위조 사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뭐 그 정도 사안은 아니다라고 해서 기각을 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었는데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면은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반려하고 기각하고 이러면서 자체 감찰을 저렇게 강화한다는 방안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지금 화면에도 네. 나오긴 합니다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대검 감찰부장이 지금 한동수 예. 감찰부장이 우리법 연구의 판사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보통 이제 윤석열 총장이 임명한 게 아니고 그 전 조국 전 장관이 임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발표한 거에 의하면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사실관계나 증거가 있어야 되지만 지금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도 이제 그 감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대검의 감찰은 윤 총장이 이제 알아서 이제 셀프 감찰 내지는 예. 제 식구 감싸게 감찰 결과를 내놓고 이랬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감찰부장이 일단은 윤 총장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대검 감찰위원회를 이제 외부위원들 많이 예, 넣고 예, 예. 그다음에 또 감찰위원회가 문제가 되는 검사를 또 이렇게 불러가지고 네. 직접 또 뭐 신문 아닌 신문을 해서 이제 결과를 내겠다고 하니까 아마 그전과는 다른 이제 감찰 이제 관행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감찰 문화가 네.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고 예, 보시는 예, 거군요. 대통령이 예. 또 16일 날 또 바로 작동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감찰권 이 방안을 내라고 얘기를 했기 네, 때문에 네, 네. 아마 이거는 좀 뭐 전과는 다른 변화가 생길 거는 같은데 워낙 그동안 이제 두터웠기 때문에 관행이 네. 뭐 지금 실효성 있게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예. 근데 만약에 저희 감찰위원회가 직접 이제 감찰권을 행사를 하면
그전에는 이제 검사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제 사표를 냈잖아요. 근데 사표를 못 내게 한다는 게 지금 대표적인 거예요. 사표를 못 내게 해야지 수사를 감찰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지. 사표 내버리고 예. 나가면 끝나니까. 예, 그래서 아닙니까? 이제 사표를 안 내고 조사를 받게 해서 파면을 시키든 해임을 시키든 그렇죠. 면직을 시켜야 예. 나가서 이제 바로 변호사 따고 일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이걸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파면이나 해임이 되면 뭐 한 2년에서 5년 사이에 변호사 개업하는 게 제한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어떤 실제적인 피해를 주겠다,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 검사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수사를 하든 뭘 하든 좀 이렇게 몸을 사리고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이제 분위기는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래야지 한 3년 정도 못하게 해야지 정관물이 쭉 빠지죠. 그렇죠. 정관예우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뭐 검찰뿐만 아니라 이제 법원에서도 그쪽 얘기가 나오던데 하여간 이 법조계 개혁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동안 엄청 누린 기득권을 이제는 그럼요. 하나하나씩 이제 벗겨내야 되는 건 있는 거죠.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삼성전자는 작년 기준으로 한 해 매출이 우리 예산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240조 원에 달합니다. 영업이익도 60조 원 가까이 냈죠. 이제 글로벌 기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회사의 총수가 법적인 문제로 자리를 비운다 해서 회사 경영에 문제가 생긴다면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될 겁니다. 다만 대내외 경제 상황이 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총수의 부재가 여전히 총수 이 중앙 어떤 중심의 체제에서 봤을 때는 뭐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물리적으로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용어가 불확실성이다라는 얘기 많이들 하시죠. 어찌 보면 이번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동안에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싸고 이어져온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해결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재용 부회장이 있는 장소가 어디든 간에 이 부회장의 경영 행보에는 오히려 한층 힘이 실릴 수도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